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4월 우리 이제 모집인 등록 자격 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시험은 뭐 대체적으로 좀 평이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즉 과거에 많이 좀 나왔던 문제들 중심으로 출제가 좀 많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문제가 간혹 눈에 좀 보이네요. 예,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그런 문제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3층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3층 보장 어디서 나옵니까? 예,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죠. 자, 1번 개인 보장은 국가가 일정 최저 수준의 국민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것은 개인 보장이 아니라 사회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지문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보장 수준이 아직은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보장이 필요한 것이죠.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을 한번 찾아보죠. 생명보험은 괄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 공동기금을 형성하고 또 괄호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제제도이다. 자, 이 문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험은 동질적인 위험이냐, 이질적인 위험이냐. 자, 요게 관련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동질의 위험이죠. 예, 동질의 위험. 그 다음에 우연한 사고.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질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야 거기서 실은 돈을 모을 수도 있겠죠. 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청약의 승낙 및 거절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지금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출제가 되었네요. 되게 쉬운 문제죠. 1번 무진단 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예,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되는 건 맞죠. 자, 근데 기준일이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진단계약은 진단일. 진단일의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이 되겠죠. 15일 이내. 자, 승낙과 거절은 30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15일.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단일로부터 30일. 자, 자동적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의 승낙 여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낙으로 본다. 예, 승낙 의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동 승낙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1번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만 발급한 것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함정이죠. 예, 해외 병원에서 발급한 것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험회사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약관에서는 회사의 조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 지문도 최근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3번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청구를 해야 된다. 대리 청구권도 인정을 하죠. 즉 누구냐? 반드시 보험 수익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도 사망보험금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 의무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에게 있죠.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보험 계약자의 주소 변경은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자, 주소 변경 통지 의무가 이 계약 후 알릴 의무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계약자의 주소 변경은 통지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정의 주소로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얘가 정석 내용이죠. 자, 이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 문제도 뭐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1번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보험회사 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음 보험 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는 책임지지 않죠. 그게 함정이었죠. 일단 설계사의 책임 있는 사유라 그랬으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 지연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그러니까 소송했다는 거죠.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3번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세히 읽어보시기만 하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눈에 보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 등록과 말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원래 등록 말소는 이게 2편 문제인데 1편에 이번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맞네요. 재산보험 설계사는 반드시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같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 그죠?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 그죠? 재산보험만 하고 싶다. 그러면 생보협회, 손보협회 둘 중 아무데나 한 군데다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2번 등록 말소를 원하는 보험 설계사는 해촉 신청서를 회사로 발송하거나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협회에 방문하여 직접 말소할 수 있죠. 말소는 직접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하거나 직접 말소 둘 다 가능하죠.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그러네요. 그러면 1번이 틀린 지문이고 2번이 맞는 지문이니까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지문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경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3년이 아니고 보험 설계사는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1번, 3번이 틀렸고 맞는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무엇인가? 보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차츰 감소하는 체감성 위험이네요. 자, 체감성 위험에 대해 적용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험금 삭감이죠. 자, 이 문제도 작년 하반기부터 자주 눈에 띄네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업계의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이 문제는 유사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은 얘는 좀 이렇게 보너스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생명보험 업계의 자살 예방은 생명보험 사회공헌 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죠.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다. 얘가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1번 2010년도에 설립한 것이 아니라 2007년도죠.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는 생명보험 업계에서 하는 게 아니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에서 보험 사기 계약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보험 사기 계약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 1번 그죠? 평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잘 모르는 곳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1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과다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동일한 종류의 보험 상품, 동일한 종류의 보장을 받는 상품에 여러 회사에 분산해서 많이 가입을 해야 사기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보험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2번, 3번은 특성에 해당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모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 모집이란 보험회사와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보험 모집에 대한 정의네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죠. 보험업법에서는. 그래서 한정우견인, 피한정우견인,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 이런 것들 우리 내용들 다 등록할 수 없는 자, 이게 다 보험업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거죠. 12번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2번 생명보험대리점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죠. 2년. 설계사는 1년, 대리점은 2년입니다. 구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경력 등록 가능하죠. 설계사는 1년입니다. 구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에 1년이 아니라 2년이죠. 2년 이내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설계사와 대리점 이 연도가 1년과 2년이다. 얘를 구별을 딱 해주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13번 보죠.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계약자 배당에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몇 개년도죠? 3개년도가 아니라 5개년도죠. 자, 이 지문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괄호 넣기 문제도 많이 나오죠. 자,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3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번 보험 안내 자료란 보험 모집 활동을 위해서 제작이 된 거죠. 보험 계약자 등에게 제공되는 상품 요약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게 바로 보험 안내 자료죠. 3번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미리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의 인증기준 유지율 이야기네요. 얘도 시험 문제 무진장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번에 하여튼 계속해서 출제되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몇 프로입니까? 90%. 그죠? 25회차 80%죠. 90, 80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다음에서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광고심의는 사전심의, 사후심의로 구분된다.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동영상 광고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적용된다. 자,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적용되는 광고심의 제도는 동영상 광고가 아니라 홈쇼핑, 이제 홈쇼핑, 생방송 홈쇼핑, 보험 상품 광고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것은 동영상 광고가 아니네요.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인쇄물 광고는 보험회사 내 준법 감시인의 확인을 거쳐서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따라서 생명보험협회가 정하고 있다. 자, 보험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은 생명보험협회가 정하고 있다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보험협회는 가격 공시 시를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가입 설계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가입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생명보험 회사의 가격 공시실이죠. 직접 가입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상품이 다 회사마다 다른데 어떻게 생명보험협회에서 다 하겠습니까? 그 회사의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그 회사의 홈페이지 내에 있는 가격 공시실을 통해서 가입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회사는 자사의 홈페이지 내 상품 공시실을 통해서 보험상품 관련 자료 등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공시, 보험회사의 상품 공시에 해당이 되겠네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산업이 어느 정도의 민원을 내포하고 있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몇 가지 있었죠. 그중에서 틀린 것 뭡니까? 1번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에 사행 계약성 때문에 민원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중간에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중간에 얘를 중개하는 판매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계약 체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있는 사행 계약성 때문에 민원을 어느 정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내용도 작년 하반기부터 한 번씩 나오네요. 예, 민원에 대한 문제는 매번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한 7, 80% 이상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자, 이 얼뜻 보면 이 문제도 뭐 작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요.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그러니까 뭔가 한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막 찾는데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차익 비과세 자체는 어떤 상품도 한도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가입 조건의 한도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한도 없음이 맞는 내용이고요. 1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월 적립식 연금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이죠. 예, 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 1억 원은 일시납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많을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지문을 하나씩 단어별로 워딩을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읽어보죠. 1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다 맞네요. 자, 이 내용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이죠. 2번, 배당소득은, 자, 금융소득 안에는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친 거죠. 그죠? 예,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플러스 배당소득입니다. 그 중에서 배당소득은 법인의 현금 배당도 포함이 되고요. 주식 배당도
포함이 됩니다. 둘을 합친 거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도 우리 모집인 등록 시험을 제가 한 20년 이상 이렇게 쭉 봐왔지만 저 이게 처음 보는 문제예요. 자, 이 지문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신규 문제입니다. 3번.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받은 예금 등의 이자, 얘를 이자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틀린 내용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의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요건. 야,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문제죠.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냐 재개냐, 얘는 좀 유치한 내용을 물어보네요. 신규니까 당연히 신규니까 개시겠죠. 개시 신규로. 그래서 신규 개시 금액이 수익 금액이 얼마 미만? 7,500만 원. 자, 신규 개시 7,500만 원. 얘를 반드시 세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전혀 시험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 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